정치검찰이 야당과 회책하려던 공작수사의 마각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정원의 댓글 공작 수사로 좌천되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법무부 장관에 대들었다가 물러난 것처럼 포장하여 대권 사냥에까지 나선 한 정치검사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월 3일 윤석열 씨의 눈과 귀로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과 그 배우자 최측근을 비판하는 유명 인사와 총선 후보 및 기자들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판결문까지 꼼꼼히 챙겨서 연수원 동기이자 검사 출신인 제1야당 소속 김웅 후보에게 전달하여 야당의 이름으로 이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것입니다. 판사 사찰 문건의 주역으로 지목되었던 바로 그 검사이고 하필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출신이자 지난 4.15 총선에서 제1야당의 대구 경북권역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인사의 사위인 바로 그 검사입니다. 언론과 유착하여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산 검언유착 사건의 물타기를 위해 관련된 인사의 정치 생명을 사전에 끊어버리기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포함하여 윤석열 대검의 맞춤형 수사 지시를 위한 정치 공작이 시도된 것입니다. 총선 전부터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거듭하다 총선을 전후로 더욱 노골화된 윤석열 씨의 정치적 행보와 공직을 버리고 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려는 과정을 보면 이는 일회성 공작 정치의 수준을 넘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해 대권을 찬탈하려는 검찰권 사유화와 검찰 쿠데타의 서막으로 여겨집니다. 서울의 봄을 무참하게 짓밟고 대권을 찬탈하기 위해 전두환이 휘두른 칼도 합수부가 가진 무소불위의 수사권이었습니다. 쿠데타의 걸림돌이 되는 정적은 수사의 칼을 겨눠 폐인을 만들고 보안사를 동원한 폭력, 위협, 회유로 야당 정치인의 목줄을 죄며 꿇어앉혔습니다. 정치검찰의 수괴로 자행한 수사기소권의 사유화는 그야말로 보안사 정치의 복사판입니다. 정치검사의 검찰권 사유화는 그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해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최측근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판한 정치인에게는 공직선거법을 통한 대검 수사로 정치 생명을 끊고 공작과 조작을 보도한 언론인에게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그야말로 자기 주머니의 물건처럼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꺼내어 썼습니다. 윤석열 씨는 고발장을 전달한 측근 지키기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권에 대항하여 왜 그토록 측근들의 자리 보전에 집착했는지, 부장검사급으로 직급이 낮아진 자리에 왜 더 높은 직급을 맡았던 인사를 계속 앉혀두려 때를 썼는지 이제야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이렇듯 노골적인 행태의 어느 부분에 그가 앞세우는 공정과 상식이 있습니까? 대체 어느 곳에서 정의와 헌법 정신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과거 어떤 검사는 기자에게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라고 했습니다. 과연 공직자 윤석열은 검사였습니까? 깡패였습니까? 수사 기소권을 사유화해 검찰 조직을 동원하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짓뭉개며 대권을 준비한 검찰총장은 깡패라고 불러야 합니까? 반란군 수괴라고 불러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치 공작과 쿠데타로 퇴행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유화한 권력으로 언론 및 기득권 세력과 결탁하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권력남용은 철저히 단죄해야 합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즉시 합동감찰에 착수해야 합니다. 법사위는 즉시 소집되어 진상을 묻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출석하여 증언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이 중대한 사안을 두고 결코 머뭇거릴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정치검사들이 회책한 공작정치에 얼마나 합의하고 관여했는지, 정치적 이득만을 노려 정치검사의 꼭두각시가 되었던 건 아닌지 규명하고 그 공작의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정쟁을 통한 진흙탕 싸움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헛꿈을 꾸지 말고 당 명의 선거 관련 고발장 처리 과정의 전말을 소상히 설명하기 바랍니다. 당사자인 김웅 의원은 스스로 공익제보라 강변한 해당 문건 전체와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고발장도 마땅히 공개해야 합니다. 윤석열 씨는 주제 넘은 대선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권 남용과 공작 정치에 대한 진상규명에 응하고 응분의 책임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윤석열 게이트는 결코 가려질 수 없습니다. 권력에 노치하여 국민을 무시하고 망상에 기대어 민주주의를 훼손한 잘못은 너무나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와 법률, 무엇보다
국민이 단죄할 것입니다. 2021년 9월 2일 열린민주당 및 철험회 소속 의원 일동. 고맙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스스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에 대검을 찾게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메신저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 그리고 프레임 전환 이걸 노리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과거 초원복국집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야말로 꼼수이자 저들만의 동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절대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으시도록 낱낱이 좀 사실에 기초해서 주장을 규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사실관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거짓말로 부인하려던 작태가 계속 뒤엎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탈출구로는 공작 운운하는 프레임 전환, 메신저를 공격하는 꼼수 이런 걸로 일관하는 것 같은데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매우 잘못된 행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원필칭 대통령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애초에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왜 고발 사주냐라고 항변했습니다. 고발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웅 의원은 이걸 전달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정점식 의원한테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캠프의 핵심 관계자인 현직 국회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일날 있었던 사실을 어떻게 당일날 고소장에 적어가지고 접수하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일 오전에 있었던 일이 오후 늦게 전달된 고발장에 그대로 적혀 있었다는 사실,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손준성이라는 이름과 보냄이라는 글자의 글씨체가 다르다.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손준성 본인이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확인된다는 사실이 제보자의 전화기를 통해서 또 대검의 포렌식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의 사실관계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하고 후보직에서 당연히 사퇴하고 처벌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뻔뻔한 이야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검찰에 아직도 본인들의 후배와 본인들의 수하들이 사실을 덮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검찰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권을 활용하여 보복을 일삼는 깡패들이 주도하는 조직인지 아니면 정의와 진실을 찾는 대한민국의 국가 사정기관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자 기로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혀주고 검찰의 명예를 회복해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사실규명이나 진상규명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후에도 과거와 달리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있을 것이고 국정조사가 있고 국정감사가 있고 필요하다면 특별검사까지도 아직 법적으로는 살아있는 제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검찰이 더 이상의 망신을 당하는 일 없이 정말 실력 발휘를 해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믿는 마음 이상입니다. 오늘도 대박 터지는 정치 이야기 전해드리는 정치일학입니다. 희대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청부 고발 사주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와중 뉴스버스는 또 하나의 단독을 터뜨립니다. 제목부터 남다른 기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지시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장모와 부인의 정보를 전담해 수집했다.
부제를 보면 검찰 간부 윤석열 징계의 증언, 검언유착 수사 대응 법리,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것으로 생각.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 사설 정보팀처럼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4월을 전후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 사건, 두 번째 장모 최은순 씨 사건, 세 번째 검언유착 의혹 사건, 한동훈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 보도 경위를 전담해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법리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이 당시 대검 고위 간부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윤석열 징계위원회 이정현 검사장의 진술서입니다.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보면 수정간실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이죠. 총장님 지시에 따라서 한 달 전부터 총장님, 사모님, 장모님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하여 정보 수집을 하였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정현 검사장의 증언대로라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사실상 윤석열 일가 그리고 측근의 신상관리와 자료,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음해와 공격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처와 장모 동향 정보를 수집한 것입니다. 공적 조직인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검찰총장 가족을 위한 사설 정보팀처럼 운영한 검찰권 사유화의 또 다른 빼박 정황입니다. 복수의 검사들도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윤서방파 말고는 알지 못할 것이란 측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복수의 검사들은 바로 윤서방파들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복수의 검사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총장의 부인 장모 검언유착 의혹에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논리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은 고위급 검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서방파들도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정현 검사장의 증언대로라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사실상 윤석열 총장 일가 측근의 신상관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발장에는 뉴스타파 주가조작 보도에 대해 사실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근거를 제시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윤석열 지시로 이루어진 부인 관련하여 방어한 정황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당시 윤석열 총장 지시로 손준성 정책관이 도맡아 부인 김씨와 장모 최씨가 연루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새로운 의혹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대박 터지는 정치 이야기 전해드리는 정치일학입니다. 오늘 영상은 윤석열의 검찰 고발 사주의 사건이 모든 게 드러났음에도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역공을 하고 있는 윤석열을 보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오직 공작, 조작, 타령뿐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공을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민주당은 박지원 원장 공작으로 말하는 것을 지적하며 윤석열이 전형적인 공작 물타기로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을 때 하는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다고 직격을 날렸고, 이어 마침내 오늘부터 고발사주 사건에 법세련도 등장을 하는데요. 대검의 고소장을 제출한 최강욱 대표와 항희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공작 물타기밖에 없다 라며, 그러면서 고발사주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또 수많은 구국골통 단체들의 고발도 그와 맥락이 비슷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법세련을 지목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측의 고발사주 프레임에 대해 박살내버리는 우리 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지도부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7분 만에 모든 걸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 정치일학 팩트체크.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수사권으로 정치 공작, 선거 공작을 했는지, 야당과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총선 직후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라인펀드 김봉현에게 여권 인사를 허위 진술하게 만들었었던 사건, 김학의 출국 금지를 정권의 비위로 몰아가려고 했던 수사 등에서
이미 정치 공작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사건의 진상과는 무관한 공익신고자와 박지원 원장의 식사 자리를 꼬투리 삼아 국정원 개입 운운하는 엉터리 참유 정치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아주 전형적인 구태 정치입니다. 공익신고자가 사건을 제보한 것은 7월 21일로 국민의힘이 트집 잡고 있는 박지원 원장과 공익 제보자의 식사 자리인 8월 11일보다는 20여일 전입니다. 국정원장을 끌어들인 물타기 역시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의원과 국민의힘에 고발을 사주한 것이 지난해 4월 3일입니다.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장에 취임한 것은 지난해 7월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래에서 오는 이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무슨 이 고발 사주 사건을 공작을 한단 말입니까? 제보자가 올린 SNS 게시물이 은밀한 정치 공작의 증거라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요샌 은밀한 정치 공작을 공개된 SNS에서 합니까? 고소고발을 받아 기소를 판단하는 검찰 수뇌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을 공격하기 위해 공소장 대신 고발장을 만들었습니다. 제1야당과 공모의 실제 고발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이러한 국기문란 사건의 주요 당사자들에 대한 정당한 압수수색을 비난하는 것은 후한무치이고 양심불량의 극치입니다. 칼로 흥한 자, 필히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뻔한 꼼수 중단하고 공수처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검찰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을 일삼는 깡패들이 주도하는 조직인지 정의와 진실을 찾는 대한민국의 국가 사정기관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자 기로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믿는 마음입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네. 여기 검찰. 잠깐 그거 하셔야 돼요. 또 오늘 강의처럼 하게 되는. 네. 네. 송 작가의 이 강의. 네. 강의 주제는 지금 있는 모든 상황을 제가 도표로 그려드리는 거예요. 네. 일단 검찰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네. 네. 이 조직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이 인간이 작년 4월 달에 2020년 4월 달에 그 당시 미통당 지금의 국짐이죠. 네. 국짐이랑 같이 뭘 했죠? 고발 사주를 했습니다. 고발 사주. 검찰에서 고발장을 받아가지고 미통당이 그 고발장을 다시 검찰에 고발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짜고 친 청부 고발을 했는데 네. 이건 그냥 팩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대로 끝나면 그냥 검찰하고 국짐당이 그냥 망하는 거고 그렇죠. 대선은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하에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대선이 너무 심심해질까봐 숨어있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심심해질까봐. 네. 왜냐면 심심해져 버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지. 뭐. 윤석열이 끝나고 국짐당이 한꺼번에 망가지면서 끝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 안에 새로운 제보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조성은이라는 제보자가 나타납니다. 지금 뭐 이름 까졌으니까. 네. 이 조성은으로 의해서 밝혀진 건 뭐냐면 손진성이라는 검사가 있고 손준성. 준성이라는 진성이는 우리 조카예요. 네. 이 손진성이라는 검사가 있고 준성. 예. 계속 진성이라고 하시네. 준성이. 알았어. 자, 네. 손검사가 있어. 손검사가 손검사. 있고, 자, 김웅이라고 하는 따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접수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제보자의 의견이 나왔어. 자, 정정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네. 새롭게 등장한 루트가 뭐냐면 정점식을 통해서 당으로 직접 갖고 이 와중에 고문 변호사가 내가 이 문건을 봤다
라고 증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모 변호사. 네, 조 변호사가 네. 이거를 봤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루트가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복마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불씨를 제공한 건 조성은이에요, 조성은. 이 언니가 나타났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언니가 나타나갖고 모든 공익제보를 한다고 하면서 일단 검찰을 끌어들였고요. 검찰이 직접 제보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박지원 원장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배후에 미디어를 누가 제공하고 있냐? JTBC와 지금 SBS가 이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 조성은이라는 사람의 뒷 배경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을 복잡하게, 왜냐하면 이렇게 엮으면 이게 또 민주당이 엮여지게 돼요. 즉, 이 모든 사안을 겁나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복마전을 만들려고 하는 뒤에 거대 세력 SS의 흉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 여기서 또 SS가 나옵니까? 결국은 SS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SS밖에 없기 때문이죠.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SS의 마리오네트야 모두가 다. 그러면 이 조성은은 무슨 목적을 갖고 나왔는가? 자,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손진성과 김웅을 드러내기는 하였으나 손진성과 김웅을 뒤에서 굉장히 교묘하게 배후 조정하고 있는 인물이 조성은입니다. 어떤 방법이냐고 하면 준성으로 좀 바꿔주세요. 네? 준성으로, 손준성으로 제발. 네. 네. 어떤 방법으로 물을 타기 시작하냐면 손준성은 이게 쉽게 말하면 조성은의 1차 목표는 이 고리를 끊는 거예요. 이 고리. 그래서 손준성이라는 사람 잘 모른다. 그냥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텔레그램으로 나한테 문자를 보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거를 당에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준성으로 바로받은 게 아니라 김웅을 김웅한테 통해서 준 거를 받았다. 김웅이 다시 김웅을 조성한테. 통해서 얘가 받았는데 네. 얘는 손준성을 모른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손준성을 잘라낸 거야. 쉽게 말하면. 손준성은 나한테 줄 사람이 아니고 줄 관계도 아니다라고 1차 손준성을 끊은 다음에 네. 여기에 김욱이라고 하는 의원을 끌어들여갖고 얘가 나한테 일방적으로 던져줬는데 나는 이게 당에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고발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렇죠. 이 얘기가 나오는 동시 시점에 손준성을 털어주는 시점에 정점식을 누가 고발했다? 장제원이 고발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에 상관없이 정점식이 윤석열 바로 왼팔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통해서 정점식으로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얘들이 왜 있겠어? 그리고 한 번 더 이 라인을 끊어줍니다. 한 번 더 이 라인을 끊어줘요. 그러니까 결국 조성은이 지금 나타난 건 손준성과 김웅의 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텔레그램이란 결정적인 증거가 있긴 하지만 고소 고발하고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에 손준성이라는 사람을 보호해야 되느냐? 이 4월 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2020년 4월 달하고. 왜? 2020년 4월 1일 하루 전인 3월 31일 날 뭐가 터졌죠? 한동훈이 연관돼 있는 채널 A에 말하자면 이동 검언 유착. 검언 유착 스케줄이 터집니다. 자, 요때부터 손준성을 비롯해서 윤석열을 비롯해서 여기에 지금 대변인을 하고 있는 권순정 대변인을 비롯해서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동훈입니다. 너무 복잡해지는데? 네. 자, 요건 이해를 하셨을 걸로 믿고 지우고 갈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3월 31일 검언 유착이 터지고 나서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청부 고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거야. 이 논의에 참가했던 사람은 윤석열, 한동훈, 권순정 대변인이죠, 당시에.
그리고 갑자기 손준성, 이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누구의 카톡? 김건희의 카톡. 요 그림이 시작된 게 바로 4월 달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의 휴대폰이 그래서 이걸 못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카톡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카톡 내용들이 누구 손에 있다? 한동훈 이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린 그림에 보여준 것처럼 지금 SS가 들어와가지고 조성은이라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역고발을 치면서 정점식을 등장시키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걸 끊으려고 하는 거는 손준성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한동훈을 지키는 거야. 한동훈을. 그러네. 한동훈한테 연결돼 있는 건 뭐다? SS란 말이야. 그러니까 늘 얘기한 대로 SS가 한동훈을 지켜내기 위해서 손준성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한동훈 털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이 손준성이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윤석열의 핵심 사단이라고 하는데 윤석열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손준성이 은거하면서 입을 안 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입을 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손준성은 뭐라고 말하냐? 보기는 봤다. 근데 작성은 안 했다야. 심지어 헤럴드 쪽에서는 지금 헤럴드 경제는 또 어떤 프레임을 지네들끼리 만들고 있냐면은 손준성이가 지시를 했다. 밑에 검사한테. 그러니까 다른 검사가 작성했을 것이다라는 기사를 쓱 흘려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윤석열은 살아남는 거야. 직권남용에서 윤석열은 빠지고 손준성이 걸리게 돼 있어. 직권남용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도 감찰을 준비 중인데 안 움직이던 공수처가 나선 거예요. 공수처가. 자, 생각보다 발빠르게 움직였어. 처음 있는 일이지? 그럼 왜 공수처가 나서느냐? 공수처의 기본적인 인적 구성은 민변을 출신으로 한 이른바 로펌에 잘 나가던 변호사들이에요. 그렇죠. SS의 입김에 가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나서갖고 지금 조사를 하면 선거에 개입했던 선거법은 시효가 지나서 소용이 없어요.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 뭘 잡아놓을 수 있냐? 직권남용밖에 없어. 직권남용밖에. 그럼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맨날 뭐 하라 그러면 뭐 여건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얘네들이 왜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확실하지도 않은 의혹 사건인 상태에서 들어가느냐? 직권남용의 증거를 가지고 손준성을 구하거나 손준성을 죽임으로 인해 갖고 여기를 끊으려고 할 거라는 거야. 여기를. 어쨌든 한동훈은 어차피 한동훈은 보호될 수 있게끔 이걸 잡아넣을 거예요. 그러면 손준성이가 윤석열이 시켰어. 그럼 윤석열 때까지 같이 세트로 가는 거고 나 혼자 했어요 라고 하면 나 혼자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어찌 됐거나. 하지만 손준성은 가야 돼. 혼자 가야 될 것 같은데. 혼자 가야 돼. 그래서 이 혼자 가기 위한 얘 입을 닫기 위해서는 SS가 충분한 비용을 내줬어야 맞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 한동훈을 지키기 위한 지금에 있는 프레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프레임이 뭐냐면 지금 적폐 언론이 다 쥐고 있는 게 지금 조성은과 박지원이에요. 박지원 원장. 자, 이 카르텔을 놓고 뭔가 민주당도 여기에 참여해갔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성은의 이력을 공개적으로 알아보면 이게 박지원하고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조성은을 신비주의에 쌓아놓고 있어. 조성은이라는 사람은 2014년도에 민주당으로 입장합니다. 이 당시 천정배가 조성은을 영입을 해요. 그래서 박원순 캠프에서
박원순 캠프 공보 성명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대구 출신이고 연세대 나온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천정배에 의해서 입당이 됐다가 16년도에 국민의당으로 간단 말이야. 안철수 밑으로 간단 말이에요. 천정배도 국민의당으로 네, 갔으니까. 국민의당으로 갔죠. 네. 그래서 거기에 박지원도 합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당무를 보던 사이고, 특히 이 사람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녹취록 조작 사건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사받고 여기에 대한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이걸 까발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때 뭐 문재인 당시 후보의 아들의 친구다 이러면서 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처럼 막 그래서 제보를 조작을 했죠. 제보를 만들어낸 거를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증언을 했던 법정 증인이기도 해요. 검찰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하고는 이미 친숙한 사이였겠지. 그리고 이 당시 당대표가 박지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검찰에 가서 증언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이런 과정 중에 박지원 대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같이 움직였던 사이야.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기록들을 보면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하고 예전부터 계속해서 뭐 댓글도 서로 달고 뭐 이런 친분을 과시했던 적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하다가 나중에 국민의당이 깨지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창당을 합니다. 브랜드 파티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을 하기도 해요. 브랜드 파티라고. 근데 이게 당원을 못 모아갖고 이게 빠개지고 없어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미통당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미통당 안에서는 뭐 중간 관리 역할을 했죠. 선관위 뭐 선대위 비위원장 뭐 이런 비대위원 비대위원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중간 관리 역할을 했었지만 이미 국민의당에 있으면서부터 검찰이라든지 일반 이른바 보수에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하고 굉장히 끈적한 고리를 갖고 있었고 현재에도 올마이티 미디어라고 자체적으로 우리 같은 인터넷 방송이나 그와 관련된 이제 잡지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 브로커야, 정치 브로커. 그러니까 그냥 정치판에 되게 많은 관종들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관종이 일단 JTBC에 나서 갖고는 모른다 그랬어. 지금 나는 그 내용을 보긴 했으나 이게 중요할 거라고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서 난 당에 접수 안 시켰고, 그리고 정작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은 잘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거짓말했지만 이 사람하고 만남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고소고발 관련해 갖고는 이미 4월 달에 이거를 봤을 시점에 6개월 후에 최강욱 의원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페이스북 글을 남기면서 이 고발이 진행될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모든 걸 끊어낸 건 뭐냐? 자, 나는 기본적으로 손준성과 김웅은 죽어도 괜찮아. 국민의 짐과 국민의 짐에 연결돼 있는 이준석과 그 다음에 이준석의 아빠 친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조성은이 하는 역할은 손진성을 구해내고 모든 당으로 연결한 고소고발 사건이 정점식과 윤석열 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기존에 있던 박지원 원장을 이용해갖고 민주당까지 밀타기를 함으로써 상황을 겁나게 복잡하게 보이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뿐이죠. 대충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십니까? 대충 제가 그려드린 그 다이아그램은 물론 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으셔도 좋고 안 믿으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 조성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딱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예전에 대한언론이 있으면서 저는 그 전까지는 사실 그런 정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그 주변에 얼마나 소위 말해서 날파리들이 많이 꼬이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제대로 경험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연대 나온 애가 대한민국에 한둘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저도 제가 지금 연구소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제 이름으로 명함 하나 파면 그냥 그거 연구소 되는 거예요. 그럼 저 거기 소장되고 저 석사고 그러면서 저를 포장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이 사람 이상으로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작정만 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럴싸하게 자신을 포장해가지고 정말 알맹이 컨텐츠는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정계에 수천 명이 바글바글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운이 좋게 의원이 되거나 당 대표가 된 사람도 있죠. 근데 그들의 대부분은 정말 그들 스스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신뢰를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정치 낭인들이었다가 운 좋아서 탁 의원직 달면 나 전직 의원 되는 거고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까보면 이 사람 뭐 이런 새끼가 의원이 됐지라고 싶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애가 이 애라는 걸 저는 딱 보는 순간 아유 또 이런 애구나라는 생각했거든요. 자, 여기까지 뇌피셜은 제가 분석해 드린 거고 어디서도 없는 얘기니까 믿으셔도 좋고 안 믿으셔도 좋은데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 사건은 언론이 박지원과 조성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냄새를 피우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조선일보가 동원됐기 때문에 최대한 이 스피커들을 키워대겠죠.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있는 손준성과 이제 김웅은 어차피 버린 카드니까 김웅은 생각하지 마세요. 얘는 이제 완전히 버려진 거고. 네. 자, 손준성이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을 안고 가든 윤석열을 버리고 지 혼자 뒤집어 쓰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문건의 작성과 관련된 최고 책임자는 손준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미통당에 이 문건을 전달해가지고 이게 고발장으로 쓰여지게 한 주범으로 정점식과 당시 미통당의 핵심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당대표들. 이 사람들을 당 지도부들 당 지도부들을 목표로 할 겁니다. 그럼 누가 여기 걸려들게 되죠? 황교안이 걸려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이걸 걸려들게 되면 자 뒤늦게 지금 이 상황을 알게 된 지금의 국민의힘의 이준석과 유승민은 면죄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준석과 유승민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윤석열 그리고 황교안 그리고 나머지 자기들이 끊어내고 싶었던 한동훈과 나머지 사람들 김건희를 동시에 끊어내면서 쏙 들어갔죠. 쏙 들어가게 만들면서 모든 죄를 전부 다 과거 미통당하고 윤석열 쪽으로. 정점식이한테 뒤집어 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도 사람들은 늘 찝찝한 걸 가질 거야. 근데 정말 박지원은 아무 일도 안 했을까? 그렇죠. 왜냐면 일단 거론이 됐으니까. 거론이 됐으니까. 9월 2일 날 SBS에 나와갖고 한 인터뷰에서 이 조성은이 우리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었어요라고 하는 이 멘트가 그렇지. 정말 말을 실현한 것인가 고의적으로 이걸 묻고 들어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앞으로 계속 뭉개지게 되면서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날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더 생각을 안 해요. 윤석열 끝났으니까 다음 주자는 누가 될까? 홍준표가 되나? 아니면 이 복잡한 당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 이 차원에서 이 모든 걸 정리해줬던 SS가 여시제 출신의 김종인과 김동연을 살며시 밀어 넣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생기는 궁금증.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원장은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 일단은 박지원 원장은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둘이 그 얘기는 안 했다라고는 하지만 둘이 말은 안 했어도 박지원 장관이 박지원이 당시에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이게 저쪽 애들 농간이구나라고 하는 첩보를 충분히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 당시에는 이분도 우리 진영은 아니었으니까 네. 그쪽에 어느 정도 동조했거나 뭐 그쪽에 대한 정보를 얻고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현재 조성은과 엮이게 되는 시점이 지금인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동원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뒷배경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증명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본인 업무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소관돼 있는 사람들과 이와 관련된 감찰이라든지 뭐 거기에 대한 조작이라든지 하면 본인이 직접 땡기면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업무 기록만 찾아봐도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조성은이 휴대폰을 제출을 했잖아요. 그 제출한 휴대폰 안에 조성은이 얼마나 통화를 했는지 찾아보면 됩니다. 그럼 또 그러겠지. 뭐 비밀폰이 있을 거야. 대포폰이 있을 거야. 그래도 찾아보면 돼. 통화 기록 내주면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의혹 제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의혹 제기에서. 그러니까 이건 밝힐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씹기가 더 좋은 거죠.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삼성이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과정에 이 모든 수혜를 볼 사람은 이준석과 유승민, 그렇죠. 홍준표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걸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이 날아가느냐 안 날아가느냐의 얘기는 손준성의 입에 걸려 있어요.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손준성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어떻게 해도 지 인생은 끝난 거니까 SS가 지정하는 사람을 꼭 물어뜯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위기가 또 조성은 뭐 지켜야 된다, 뭐 이딴 식에 가서 뭐 이런 분위기 형성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시면 안 돼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의 전형성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앞에서는 아니 저는 정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말씀을 하는 건데 뒤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봤지? 나 이 정도야. 그리고 조금 있어봐라. 더 크게 내가 크게 만들 거다. 그리고 내 말대로 된다. 잘 봐. 그리고 내가 나중에 한 자리 한다까지 다 염두에 두고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앞에 나와서는 저는 정말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웃기지 말아요. 네 삶을 보면 알아요. 넌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럼요. 네. 어찌됐거나 박원순 캠프에서 시작한 정치 일생이 국민의당과 미통당으로 연결된다고 하면 얘는 그냥 불 보고 따라가는 날파리고 똥 보고 따라가는 똥파리인 거지. 이현주랑 비슷하네. 저기 결코 쭉 이렇게. 결코 정치적인 어떤 의리나 뭐 정의감이 있어서 이거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수하게 자기 속내랑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다 털어놓지 않고 있어. 그래놓고 오늘도 보니까 뭐 김종배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김종배만 나갔나? 지금 김현정도 다 나가. 나갔어. 다 CBS 나갔어. 다 나가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얘기가 다 박지원만 물어봐. 그렇지. 그리고 손준성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아. 물어봐도 나는 모른다. 난 모르는 검사예요. 난 김웅이만 알지. 손준성이라는 검사는 안 적도 없어요라고 하지만 이미 손준성과 같이 만났거나 같이 회동했을 만한 정황이 있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세계적으로. 답답한 게 딱 보면은 우리가 왜 인생 좀 살다 보면 사람 이제 하도 만나면은 어느 정도 저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말이나 외모로는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프로필만 봐도 야 진짜 얘는 불나방처럼 여기 이렇게 쫓아다니는 애고 내실이 하나도 없고 지 손으로 뭔가를 이준석이랑 똑같은데? 지 손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 이 회사도 뭘 하는 회사인지 몰라. 자기 대표라고 써놨는데 무슨 대표인지 알 수 없어. 그렇게 따지면 나도 회사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 살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새치어로 사람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이라니까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공익제보의 조성은 씨를 뭐라고 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이슈를 던진 거는 맞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이 둘이 말하자면 그 2000년 4월에 이러한 이 고소 고발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은 조성은 씨가 등장하기 전부터 쫙 깔려 있는 위험 요소 중에 하나였어. 이미 유승민도 그걸 알고 있었고 심지어
원희룡이도 이걸 봤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까질 시점에 지금 있는 시선을 흐리면서 모든 그 상황들을 혼선으로 끌어가고 있는 인물이 조성은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뜬금없이 부지런해진 공수처가 검찰 자체 감찰보다 먼저 나서가지고 이 사안을 떠맡으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마감을 지으려고 하는지 목적이 나와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2주 전부터 얘기해. 이제 윤석열은 버려졌다. SS가 얘 잡는다라고 했던 스케줄대로 하나하나 풀려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제는 윤석열과 정점식에 대해서 언론이나 검찰이나 공수처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손준성은 뭘 하고 증언을 하는지, 윤석열을 물고 가는지 아니면 지가 혼자 안고 가는지, 이걸 지켜보는 게 앞으로의 핵심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언론도 조용히 있다가 뉴스버스 막 기사 나올 때는 조용히 있다가 조성은 막 같이 부안해동 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지. 언론도 SS의 마리오네트라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고, 야 지시 떨어졌어, 빨리 움직여. 조성은 부풀리기. 예.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왜 윤석열을 비롯한 검찰의 핵심 사임방, 정보 담당 송준성, 대변인 권순정, 그리고 실세 중에 실세 한동훈이는 이러한 카톡질을 김건희를 중간에서 껴서 했냐는 거지. 자기들끼리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만큼 김건희하고 엮어져 있는 게 우리가 아는 거 이상으로 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호해야 돼, SS는. 어? 아크로비스타 제대로 터지면 서초동 검찰들 다 날아간다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서.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몇 년 동안. 아니라서. 그러니까 진짜 한두 명이 아니라서 소위 말해서 최소한 7, 8년이야. 그러니까. 7, 8년에 방이 20개인데. 아유. 어? 그러니까 거의 다 할 수도 있어, 거의 다. 검찰 조직 내에서 약간 똘똘하고 제 엘리트 코스로 가겠다 하는 애들은 다 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다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안 걸린 애가 없어요. 왜? 안 걸린 애들은 다 이미 외곽으로 빠졌어요. 조금 영화적인 상상을 보태면 뭐 그런 영화 있었어요. 김혜수 나온 영화인데 얘네들이 방문 기록부터 시작해갖고 몰카가 다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다 있겠죠, 당연히. 저는 다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우리가 그 영감님들 대접만 해주고 나중에 뒤통수 맞으면 우리도 도움 하나는 드러나야죠. 영화 대사예요. 영감님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아무튼 대충 정리를 하자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선을 갖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고발 사주를 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 고발 사주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게 윤석열이에요. 저는 몰랐다. 이거는 손준성이 뭐, 빼준다고 하여 정점식이 있기 때문에 정점식도 궁지에 몰리게 되면요. 결국은 나중에 보장받고 윤석열 불어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정점식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정말 정의롭고 충성스러운 손준성이 문건을 작성을 했고 그것도 밑에 놈한테 시켜가지고 그 문건을 보여준 거를 윤석열이 야 이거 당에 갖다 줘 하고 던져줬고 그 중에 일부가 친구인 김웅한테 살짝 넘어가는데 김웅이 공명심에 이걸 갖고 조성은이한테 당에다 밀어넣어라고 얘기했지만 조성은은 자기 판단으로 지금 바쁜데 이런 거 밀어넣을 시간이 어딨어. 그래서 나는 직접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사건을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설계대로. 결국 이 설계대로 완성이 되고 발표가 나버리면 SS가 승리하는 겁니다. SS 입장에서는 검찰 권력은 계속 자기들의 개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검찰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는 짓은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할 때마다 적당한 수준에서 사람 잘라내기 수준으로 검찰 권력은 계속 자기네 손아귀에 가지고 있어야지. 심지어 오늘 2차 발표를 통해 가지고 검찰이 언론 기자들도 다 사찰했다. 윤석열이 사찰했다. 그렇죠. 추가로 던졌어요. 이게 과연 본인도 어떤 개별 미디어 언론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김웅하고도 그렇고
손준성하고도 친분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이 증거를 갖고 폭로할 수 있는 내용의 사건입니까 이게? 점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새로운 증거들을 계속해서 던져내고 있어요. 근데 진짜 관상은 과학인가 봐. 야, 나는 지금 딱 보는 순간, 얼굴 보는 순간, 아유, 또 어디 하나 굴러 들어왔구나,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조성은 씨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안 하던 언론들, 뉴스버스 관해가지고는 기사를 잘 안 쓰던 언론들도 조금씩 돌아섰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조선일보가 12일에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 조성은 씨가 검찰 기자 사찰 정황이 있다. 사실이면 윤석열이 책임져야 한다. 이거를 따옴표로 따가지고 조선일보가 단독을 냈거든요. 옛날 같으면 이런 기사를 안 썼어요. 근데 오히려 조선일보에서 단독을 이렇게 냈다 하는 건 이 분위기가 거의 끝났다. 윤석열까지 간다, 버프로. 그렇죠. 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공수처가 싸그리로 다 떠 담아가지고 사실은 조성은도 하나의 법 안에 집어넣을 겁니다. 근데 공익제보자라는 신분 때문에 처벌을 안 받고 피해 나올 뿐이지 살아남죠. 한 보따리로 다 해갖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리 끝냈어요. 이대로 믿으세요 하고 저들이 던져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변치 말고 파야 될 거는 아크로비스타와 줄리와 화산사와 그렇죠. 그리고 삼성은 어떤 방식으로 검찰과 언론하고 유착해갖고 뇌물을 줬냐는 거예요. 800만 원짜리 월세를 줘야 될 그 17층에서 1702호에서 살게 해준 것 자체가 이제 뇌물죄로 같이 뒤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게 나타나게 되면 삼성이 불편하니까 이거 되기 전에 빨리 끝내려고 가는 겁니다. 아유. 조성은이 괜히 그냥 윤석열 책임져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 그리고 빨리,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윤석열이 낙마되겠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네. 왜냐면 빨리 입 닫고 끝나줘야 되는데 그나마 참 다행인 게 우리 윤석열 씨가 눈치도 없고 의지가 강해요. 구수까지 할 정도로 본인이 꽂히면 끝까지 갑니다. 그렇기 결국 때문에 삼성이 드러날라나? 결국은 나중에 가면 네. 합의를 안 하고 내가 재산이 있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마누라 있잖아. 마누라 법정 그 마누라 법적으로. 있어. 아무튼 나 이대로 못 죽어라고 하면서 같이 죽자 그러려면 이러한 막판 깽판을 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와, 그러면 네. 그 만약에 이 지금대로 하면은 윤석열이 저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민주당 후보하고 얘기를 하다가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아크로비스타 얘기가 나오고 아니 그게 나온다는 소리야? 그게 나서게 우와. 되면 결과적으로 다 까지지.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까진 거 열린공감 TV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껍질까지 딱 벗겼어. 이제 삼성이라고 이름표만 딱 뜯어내고 봤지. 삼성이 이거 보여주면 되거든. 요 상황에서 이걸 묻으려고 지금 이 고발 사건의 모든 거를 풀로 몰아넣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삼성에서는 네. 거기까지는 절대 안 된다니까 그렇지. 빨리 지금 어떻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성렬이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기서 나보러 모든 걸 던지고 나 혼자 다 뒤집어 쓰라고? 난 그렇게 못해. 이 감옥 안에다가 구치소 안에다가 룸사롱을 찾아주지 않는 이상 나는 여기서 못 나가라고 버티기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냥 하나 차려주고 보낼까? 안 돼. 가면 안 되지. 뭘 차려? 더 개기고 있어야지. 라는 어쨌든 차원에서 그래서 네. 생각보다 훨씬 더 SS가 빨리 움직이고 JTBC에도 빨리 나오고 조선일보 통해서 단독 내고 윤석열 공격하고 근데- SBS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거기에 복무하고 있는 기레기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 알까?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데스크가 대충 이렇게 가라고 정해주지 방향을. 그렇죠. 방향을 정해준 방향대로 지들은 그냥 읊어놓고 쓰는 거지. 왜냐면 그전에는 조선일보도 뉴스버스에 대해서 별말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조선을 단독을 취재했다? 그러면은 뭔가 지시가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조성은도 뉴스버스마저도 살려줬어요. 나는 그 기자님한테 이런 거 받은 적 있어 하고 보여줬을 뿐이지. 그렇지. 그걸 터트리라고도 안 했다. 그거는 그 기자가 공명심에 자기 혼자서 막 터트린 거고 그래서 내가 수습 차원에서 나서게 된 거지 내가 그 사람 보러 이거 터트리라고 사주한 적이 없다니까.
걔가 혼자 한 거라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걔 출신이나 걔가 그동안 글씨 써왔던 스타일이나 6월 달에 갑자기 영입됐던 걸로 보나 이 말 자체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조성은 씨가 공익 제보자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를 던지는 건 맞지만 이건 진실에 의한 정보가 아니라 윤석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상황에서 핵심 키포인트만 전달하고 있는 거고 정말 언론은 대통령이나 지금 대선 후보들보다도 오로지 이 언니 입 하나에 매달려갖고 모든 기사들을 양산해내는 그림을 만들고 있고 국민들의 시선도 그리로 가버렸다는 거지.